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우리는 각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24시간이 모자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족한 시간 속 알찬 투자 정보, 저희 빅사이클이 모두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주실 화요일의 파트너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빅사이클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룰 건데요.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같이 한번 1시간 동안 알차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빅사이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앞으로 상승할 사이클부터 그리고 또 탑픽 종목까지 모두 다 챙겨드릴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파트너와 함께 또 궁금한 사항들 자세하게 짚어볼 수 있는 소통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파트너님의 성함 이용준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채팅창 통화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간밤에 뉴욕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루 만에 2,700선 다시 회복했는데요. 0.9% 가까이 오르면서 2,71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시총 상위 12 종목들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7%가량 오르면서 924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세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면서 보험업종이 가장 크게 올랐고요. 또 리오프닝 기대감에 엔터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로는 5,600억 원 규모의 블록딜 소식이 전해지면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약세를 나타냈고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료주 강세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네, 원달러 환율은 강달러 기조에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1,218원 일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간단하게 마감 시황 만나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또 이용준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지금 미 연준 이 파월 의장이 좀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또 간밤새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해줬는데 이 상승 원인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선 파월 의장의 말이 우선 우리가 다 예견했던 부분인데 올해 6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한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얼마 폭까지 올릴지 모르겠지만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강한 어조로 말을 하냐에 따라서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6번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0.89%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68% 상승해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이후에 지금 딱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소폭의 상승이지만 차트적으로는 의미 있는 자리에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현재 시점에서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날 저희가 원달러 환율이 최고점에 찍었었는데요. 그때가 1,247원을 찍고 현재 오늘자 1,218원까지 소폭 안정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세를 빨리 취해야 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원자재 값이 좀 안정세를 취해야 지수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들은 많이 있으니까 지수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당일 강한 섹터,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사료주,
그리고 이렇게 음식물 관련주들 흐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3월 15일에도 고점을 찍고 네네. 오늘은 그래도 소폭 내리면서 소폭 올랐지만 그래도 네네. 그 전에 비해서는 내리면서 내렸죠. 네. 이 1218원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3거래일 연속 순매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네,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또 이 외국인들의 순매도 행렬도 그렇고 좀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돌아와줘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율이 인상하게 되면 네. 팩트만 말씀드리면 수출업체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출하는 업체고 달러를 받기 때문에 좋은데 네.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자금은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보면 환율이 꾸준히 오르면서 외국인 자금은 지속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증시에는 악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가 되고 환율이 이제 더 안정화가 되고 내려오면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우선 우리나라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고요.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되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지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올해는 희망사항이지만 MSCI 지수에 편입된다면 시장은 좀 더 투명화되고 우리가 바라던 그런 지수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율이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되어서 또 하루빨리 외국인 투자자들도 또 우리 시장에 들어와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국제 유가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국제 유가가 또 간밤새 뉴욕 증시에서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맞습니다. 또다시 배럴당 113달러 선까지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 유가 급등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100달러 이하로 97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는 이제 원유도 안정화가 되고 지수도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원자재 값도 안정화되는 게 아니냐 싶었는데요. 다시 원유값이 100달러 이상 올라왔고 오늘은 112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요. 그리고 서방 여러 국가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무역 제재 그리고 금융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원유가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해서 기존에 올랐던 우리나라에는 원유 관련주들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은 아무래도 기대 심리 그리고 공포감에 오르는데 원유가 다시 112달러, 115달러가 된다고 해서 예전에 급등 나왔던 그 우리나라 석유 관련주들이 다시 오른다고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원유가 오르는 건 오르는 거고 그리고 종목 대응은 종목 대응대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분간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지수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도 이 상승 흐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실 때 같이 나가고 있던 그래프를 보니까 국제 유가 그리고 또 곡물 가격 역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곡물 가격은 특히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낮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식량난까지도 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곡물 가격 급등세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은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알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하더라고요. 곡창지대이고 게다가 3대 곡물이 밀, 옥수수, 쌀인데 네. 그중에 밀과 옥수수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당 부분 수출하고 있고 그래서 네.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값 상승 말씀하셨다시피 에그플레이션, 에그리컬처 앤 인플레이션인데 네. 농산물 값이 올라가면 물가 인플레이션이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먹었던 빵 그리고 옥수수, 밥값들이 이제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건 바로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걱정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올 6월 말까지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밀과 옥수수를 수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은 앞으로 밀과 옥수수 값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소맥 지수 그리고 옥수수 지수가 연일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오늘 같은 경우도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이런 건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6월 달까지는
수출하지 않으니까 밀과 옥수수 값은 상승할 것이고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올라갔던 물가 지수는 내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가중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여기까지 에그플레이션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미래를 부르는 빅사이클 먼저 오늘 시장에서 크게 빠져서 또 이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픈 손가락 업종은 무엇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파트너가 선택한 오늘의 아픈 손가락 업종은 블록딜입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일지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오늘의 중요한 이슈거리였죠. 블록딜, 말 그대로 크게 던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가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는데 또 오늘 삼성 SDS가 오너 일가의 지분 블랙딜에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우선 삼성 SDS하고 네. 셀트리온하고 오늘 블록딜 이슈가 크게 어제 사실 나와가지고 오늘 크게 빠져 있는데요. 예. 우선 두 회사는 둘 다 대기업이고 큰 회사이고 블록딜을 했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네. 사실은 근간을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인가요? 우선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미 애견돼 있던 블록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오늘가 지분 블록딜인데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딜을 통해서 했는데 네. 근데 차트적으로 삼성 SDS를 보면 굉장히 오늘 최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네. 블록딜한 시점이 종목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예견된 이슈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사실 시장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미리 되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예견된 이슈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그럴 수 드는데 있죠. 왜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 걸까요?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있었을 수 있죠. 이 애널리스트나 이렇게 상수를 해야 되니까 네. 블록들이 나올 것이라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에서는 모르고 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언제 블록딜을 할지는 사실 모르는 거고요. 그렇군요. 특히 개인들은 삼성 SDS 차트를 보면 네. 지속적으로 많이 빠져 있고 또 삼성이란 브랜딩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더는 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전저점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네. 삼성 SDS 차트를 보면 오늘 개파락으로 7% 이하 10% 가까이 빠졌는데 좀 안타까운 게 블록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량 물량의 거래입니다. 대량 물량의 거래이고 그리고 평균가의 7에서 9% 정도 디스카운트된 싼 값에 서로 매수 매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애견된 블록딜이라 하더라도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지만 삼성 SDS 오늘 같은 경우는 7%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고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인데요. 잠시만요. 삼성 네. S 보면 좋습니다. 이게 12만 7,500원이거든요. 이거 차트를 길게 보더라도 어떤 지금 한 2년, 3년 정도의 차트인데 최저점을 찍은 것 같고 신저점 52주가 아니라 3, 4년 동안의 최저점을 12만 7,500원을 찍었기 때문에 종가는 13만 원을 마감했지만 이 좋은 종목이 실적과 재료의 실적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락이 나왔으니까 제가 저가에 매수하려고 했던 개인의 매수세들이 다 물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당수의 개인들이 지금 삼성 SDS에 물려 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약재는 이제 나와버렸고 블록딜이 진행되면 소멸이 될 거니까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14만 원까지는 최대한 빨리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차트적으로 우하향이고 신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내일부터의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삼성 SDS 블록딜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셀트리온 블록딜도 네, 있었죠. 그래서 조금만 삼성 SDS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블록딜 물량하고 금액들이 좀 중요한데요. 네. 블록딜 물량 같은 경우 301만 주거든요. 굉장히 큰 물량이고 네. 금액도 크고 블록딜 사유는 제가 말씀드린 상속세 납부이고요. 네. 오늘 종가 14만 원이니까 그 블록딜 이슈가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그 분봉을 보면 갭 하락 이후에 더는 밀리지 않고 횡보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외국인 매수세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하방에서 값을 싸게 받아갔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내일은 바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삼성 SDS의
흐름이고요. 이제 바로 셀트리온 넘어갈 텐데.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이 분식 회계 네, 의혹에 맞아요. 따라서 주주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었는데 네네네. 또 그 회계 의혹이 벗어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블록딜 이슈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블록딜에 대해서 좀 악재일까 또 호재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네. 궁금한 사항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또 볼 수도 맞습니다. 있을까라는 그런 네. 생각을 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말씀하신 것도 다 맞는 말이고요. 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건데 예. 삼성 블록딜 셀트리온 블록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두 종목이 블록딜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예. 블록딜 물량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230만 주가 블록딜이 됐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60만 주,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보면 블록딜 매각 가격이 16만 4,700원 그리고 에서 17만 100원까지 블록딜 매각 가격인데 지금 종가가 16만 8천 원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기준가에 할인율을 6에서 8% 정도 적용해서 블록딜 매각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가격도 사실은 셀트리온한테는 부담이 되는 가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7% 가까이 밀렸고 어제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또 5% 정도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10에서 15% 정도는 밀린 거니까 굉장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블록딜 예상 대금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3,900억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700억 해서 합쳐서 5,6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셀트리온 그룹사들이 시총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게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분식회계 그 악재를 4년 만에 탈피를 하고 네. 이제 막 좋아지고 바닥에서 양봉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셀트리온 많이 갖고 계시니까 네. 사람들은 이제 좋아하고 이제 바닥이 됐고 이제 오를 수 있다고 환희하셨을 텐데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이제 좀 기대해 볼까 싶었는데도 네네네. 말이죠. 이제 오르기만 됐다. 오를 날만 남았고 그리고 재료들이 또 많이 또 나왔었잖아요. 네. 바이오 시밀러 약도 한다고 했고 네. 그랬었는데 흔한 말로는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시기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다리 딱 잡아버린 격이 된 게 이번 블록딜인데 블록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테마색이 이번만 블록딜을 사실 한 건 아니고 작년도 했고요. 작년도 보면 2020년 4월, 재작년에도 블록딜을 6,300억 정도 블록딜을 했어요. 근데 차트를 제가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블록딜은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 디스카운트 된 가격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블록딜이 났다는 거는 약간 정말 고의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공매도 세력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6만 8천 원을 지금 떨어졌지만 전저점이 14만 7천 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만약 깨버리면 다시 한번 또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블록딜이라고 해서 꼭 안 좋다 이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거든요. 블록딜은 양날의 검인데 첫째는 블록딜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일 수도 있고 악재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앵커님 블록들이 기회일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떤 때 그게 가능할까요?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네네. 좀 큰 폭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맞았죠. 하지만 네. 사실 그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네. 네네.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정답인데요. 네. 그대로 정답이신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악재잖아요. 악재가 네. 되면 주가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진단 말이죠. 많이 빠지게 되면 그거는 사실은 회사 자체 본질적인 경제적 해자는 문제가 없다면 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딱 되는 거거든요. 지금 16만 8천 원이니까 어제 그제보다 10% 15% 이상 빠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살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앞으로 어떤 이슈와 어떤 재료로 주가 부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공포스러운 구간은 맞다. 우리가 회사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싼 가격인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를 사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똑같이 삼성 SDS처럼 내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1선 지지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2002년 4월에 블록딜 했을 때, 셀트리온 블록딜 했을 때 차트를 지금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판단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시면 2002년 4월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네. 그리고 또 저희 똑똑한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갈 종목은 간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시면서 또 오늘 삼성 SDS 저점에서 매수했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네. 매수 잘 한 걸까요?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요. 그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지만 네. 우리가 주식 용어에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라는 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바닥에서 매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우리가 다 아는 종목이고요. 또 삼성이라는 브랜딩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외국인이 바닥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갭을 메꾸러 간다면 14만 원까지는 그냥 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0% 정도 상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면 그런 투자자들은 현명하신 분인데 네. 어차피 근데 지금 블록딜이라는 공포가 단기적으로 소멸될 건지는 내일 모레 시장의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은 뭐 모르긴 몰라도 100%를 사지는 않으셨겠죠. 네. 하지만 현명한 매매를 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셀트리온 2002년 4월 1일 날 블록딜 했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궁금하네요. 그러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차트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장대 음봉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시청자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모친 구간이 4월 1일 블록딜이고 2020년 테마색이 6,300억, 지금보다 더 큰 금액의 블록딜을 했던 한날에 이렇게 주가가 밀린 거거든요. 공포스러웠겠죠. 셀트리온이 전날 보시면 3월 31일 날 25% 엄청난 이슈로 성장을 급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저가 13%를 뺐거든요. 그래서 4월 1일 날 블록딜 나오고 보통 이렇게 공포스러운 구간인데 보면 차트를 앞에만 이렇게 당겨서 보면 급등했는데 그 다음날 블록딜이 나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개인들은 이런 장대 음봉을 보고 놀래서 수익한 부분을 상당 부분 반환하면서 매도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 다음 행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차트를 쭉 올려드릴 테니까 뭐 시청자님들이 앞으로의 상황을 본인이 한번 삼는 데 기준을 삼으시면 되는데 이날 그 가격이 빠졌을 종가가 18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약 3개월 동안 32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블록딜한 이후에요. 그래서 그때 2020년의 셀트리온과 지금 2020년 3월의 셀트리온은 분명 같다고는 볼 수 없으나 블록딜이 이걸 보면 단기적인 악재는 분명하나 좋은 재료와 주가 부양과 경제적 혜자를 가진 좋은 기업이라면 블록딜 이슈도 이겨내서 주가 부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지금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좀 보시면 이게 2020년 블록딜 이후에 이렇게 32만 원까지 올린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2선에 딱 걸려 있거든요. 블록딜 한 이후로 한 10%, 15% 빠진 이후에 16만 8천 원이 종가이고 블록딜 물량이 나올 텐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2선을 깨지면 약간의 상방에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지만 강성 주주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크신 분도 많으니까 블록딜 이슈가 단기적으로 악재는 분명하나 기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는 본인이 공부하고 연구하고요. 차트를 보고 수급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셀트리온과 삼성 SDS의 블록들은 같은 블록들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으세요. 네, 좋습니다. 또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또 고민되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궁금증 많이 해소되셨길 바라고요. 네, 지금 아픈 손가락 여기까지 알아봤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승 사이클이 되겠죠. 네, 어떤 업종이 상승으로 가게 될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용준 파트너가 앞으로 수익을 안겨줄 상승 사이클 업종으로 메타버스를 선택하셨습니다. 해당 업종에 대한 전망과 탑픽 종목까지 파트너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상승할 사이클의 업종 메타버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탑픽 종목에 대해서는 업종 이야기를 나눈 뒤에 추후에 개봉 박두해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게임 산업 발전 공약을 내놓으면서 게임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지난 16일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로봇과 메타버스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따라서 이 메타버스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는 메타버스 그리고 NFT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크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조금은 낯설다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업종 오늘 상승 사이클로 가져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우선 메타버스란 용어를 많이 듣긴 하는데 사실 정의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정의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메타버스 정의는 이제 추상이나 초월을 뜻하는 메타란 용어하고요. 그리고 세계 또는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메타와 유니버스. 쉽게 말하면 초월하는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영어 단어네요. 영어죠. 그죠? 합성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좀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와 같은 이 우주 공간, 그 상상의 공간에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집을 또 지을 수 있고, 차도 탈 수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지구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네요. 부캐의 나의 또 다른 내가 인터넷이나 그런 가상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모임도 하고 그리고 쇼핑도 할 수 있다고 쇼핑도 할 수 하더라고요. 있고 결제도 할 수 있고 이게 메타버스의 공간인데 쉽게 말하면 가상현실인 VR과 증강현실 AR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단순 게임을 넘어서 실제로 결제도 하고요.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의 공간이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벌써부터 조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바로 좀 전에 같이 화면으로 나갔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온통 다 빨간불을 켰네요. 네네. 사실은 초반에 이제 사료주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갔어야 되는데 우선 메타버스 이야기 좀 하고 좀 사료주 이야기도 좀 해드릴 텐데. 관련이 있나요? 관련은 없죠. 왜냐하면 오늘 강한 섹터, 제가 메타버스는 사실 앞으로 강할 섹터를 제가 찍어드릴 거고요. 사료주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단기적으로 강할 섹터였기 때문에 사료주 이야기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사료주 이야기가 좀 빠져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한번 연결을. 이제 또 저희가 빅 사이클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큰 수익을 줄 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업종으로 먼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어른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화면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사실은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로블록스 게임을 딱 들어가면 자기와 비슷한 그 머리 모양, 몸 모양을 만들어 자기 아바타를 만들 수 있고요. 그 아바타 이름을 지을 수 있고 그 아바타가 그 로블록스 가상 세계에서 친구도 만나고 집도 짓고 차도 타고 뭐 결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3월 17일 날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주총회가 엊그저께 있었는데 그때 또 그날 그 다음날 이슈가 됐던 게 로봇이고요. 로봇과 메타버스가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주총회 때 그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로봇 분야와 메타버스 신사업 분야를 강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셨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많은 로봇주, 로보로부터 로보티스 같은 많은 로봇주부터 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주까지 수급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이게 웃긴 게 로봇주만 가고 메타버스만 주만 가는 게 아니라 로봇주 가면 AI주 가고 메타버스 주 가고 이런 그 하나의 프레임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이나 네이버, 카카오들도 대기업들도 지금 강력히 하려고 하는 신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메타버스를 알 것 같긴데 모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직접 게임을 안 하고 직접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그래서 메타버스는 신기루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메타버스는 황금알이라는 이야기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현실과 가상이 허물어진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는 공간이 메타버스 공간이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안에 스토어도 만들고요. 그리고
그리고 거기서 경제 사고 팔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버스는 분명히 MZ 세대들한테 특히 강력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 분야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오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갈 텐데 삼성전자 한종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때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봇과 함께 메타버스를 삼성의 미래 사업으로 꼭 집어서 이끌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메타버스 앞으로 관련주도 지목해야 된다 이렇게 좀 현황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 정부에서도 또 지난 1월에 이 메타버스 신산업 전도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메타버스 전문가를 4만 명 양성을 하겠다. 그리고 또 매출액 50억 원 이상 메타버스 공급 기업 220곳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메타버스가 미래의 큰 먹거리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블록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최근 이 제페토 플랫폼 이용자가 3억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또 이 지켜봐야 될 또 짚어봐야 할 점이 이 중에 90% 이상이 해외 이용자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내 이용자보다는 해외에서 좀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가 보네요.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MZ세대라지 20대, 10대들이 주요 이용하는 것 같고요. 네. 30, 40대들은 사실은 로블록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즐겨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외 이용자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네. 그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게임 매출 6위에서 7위 정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나는 MZ세대, 10대, 20대들한테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산업은 맞다. 다만 30, 40대 이후의 수요층들한테는 다소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으나 분명 해외부터 이게 수요와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정말 즐거워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집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보통 넷플릭스 많이 보고요. 네. 어른들은. 그리고 어린이들은 게임을 많이 하는데 네. 단순히 컴퓨터와 상대를 하는 게임보다는 상대가 있고요. 상대랑 대화할 수 있고 상대랑 즐겨서 그 안에서 취미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통해서 굉장히 기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실 비대면, 이 언택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네. 상황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또 서로 네네네. 만나고 얘기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또 물론이죠. 특징인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저희 이제 뭐 30, 40대는 좀 이 메타버스가 낯설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MZ 세대들은 맞습니다.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처음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 나왔을 때 맞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했지만 네. 나중에는 또 결국에는 모두가 대부분이 또 이용을 하게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메타버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게 드네요. 뭐 한 해로 보면 요새 페이스북도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죠? 메타로 바꿨죠. 예. 이게 제가 코인도 사실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전 세계 흐름은 메타버스입니다. 페이스북의 사명을 바꿀 정도이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트위터의 그 창업자인 잭 도시라는 사람도 네. 코인과 NFT 메타에 집중하기 위해서 회사를 퇴사를 하고 그쪽에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 우리야 뭐 나중에 따라가는 흐름이지만 사회 지도층들 중에 특히 그런 획기적인 개발자들 그리고 그런 CEO들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흐름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페이스북도 메타로 바꿨고 그리고 보면 카카오도 보라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코인을 직접 만들어서 게임 내에서 상용화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메타가 지금은 우리한테는 생소하다고 해서 이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게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 활성화되고 커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가상현실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우리가 컴퓨터로 영화를 보면 CG 작업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메타버스에 연결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뭐 특수효과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에 연결된 사업이고 그리고 한 해로는 최근에 뭐 작년부터 보면 부캐라는 것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유재석 네. 같은 경우도 부캐로 노래를 부르시고 그렇죠. 또 부캐로 트로트 가수가 되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이용준 주식 전문가로서만 살고 있지만 실제로 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들 있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도 만나고 싶고 또 얼굴을 오픈하지 않는
진솔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사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심리에 녹아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성장 사업은 분명하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매출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메타버스 하면은 좀 막연한 네. 그런 감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정의부터 또 이 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게임 기업 웹젠에서는 노조가 또 이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아바타 집회를 열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팬데믹 시대에 또 발맞춘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MZ 세대는 또 메타버스 익숙하기 때문에 공감과 관심에 얻으려는 그런 색다른 시도였다라고 또 평가가 받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주를 포트에 편입하는 것이 괜찮을까 하는 분들의 또 염려도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금리가 인상되면 첫 번째로 수혜를 받는 게 보험 업종하고요. 네. 또 은행 업종들이 수혜를 받는 건 맞습니다. 오늘도 강했죠. 네, 오늘도 강했고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엔 돈들이 은행이나 보험업에 들어가면서 은행들은 에대 마진을 통해서 또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은행에는 당연히 좋은데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기가 좀 지나면 그게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랄지 금리 인상에 대한 체감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게 좀 무뎌지는 시점에서는 다시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성장주에 소비를 할 거기 때문에 큰 흐름은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어차피 올해 내내 인상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중에 돈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신성장 사업에 대한 소비는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상승 사이클, 상승 업종,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다라는 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머타임 시작되면서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뉴욕 증시 개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우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또 상승하고 있고요. 또 국제 유가 역시도 오늘도 강세 흐름 보여지면서 WTI 112달러 선, 브렌트 유는 11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또 상승 사이클 업종을 알아봤으니까 또 그중에서 또 이용준 파트너님께서 봐주신 탑픽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탑픽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탑픽 종목은 제가 바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 가지 메타버스 관련주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종목들이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건실한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좋네요. 네, 실제로 매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작품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위즈익 스튜디오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여러분 위즈익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모르시는 분도 꽤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승리호라는 최근에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넷플릭스 영화인데 네. 승리호의 CG 작업을 위즈익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송중기하고 지금 가장 핫한 김태리 님이 나오셨잖아요. 우주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사실은 현실에서는 만들 수 없는 작업들인데 CG를 통해서 우주에서 벌어지고 비행선을 타고 하는 것들을 위즈익 스튜디오의 작품인데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 우선 재무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분 구조도 괜찮은데 먼저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네, 어떤 하는 일은 컴퓨터 그래픽 CG하고요. 특수효과 기술을 활용한 영화, 드라마, 그리고 공연,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회사가 위즈익 스튜디오입니다. 이 회사가 직접 하는 일이고 최근에 작품 같은 경우는 승리호 같은 경우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최초로 월트 디즈니 공식 협력사로 돼 있는 게 바로 위즈익 스튜디오이고 그리고 이게 지분 구조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먼저 모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 최대 지주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는 게임 회사거든요. 네. 게임 회사도 사실 메타버스 쪽에 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상생해서 협업해서 윈윈 이펙트를 만들기 위해서 컴투스가 지분을 최대 추가 취득해가지고 현재 컴투스는 최대 지주가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분 구조를 보면 컴투스가 모회사이고요. 위즈익이 있고 그 밑에가 오늘 급등을 나온 MP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MP라는 종목 자체도 하는 일이 종합 미디어 제작사인데 위즈익 스튜디오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서는 본인이 하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이나 특수효과 작업뿐만 아니라 컴투스를 통해서 게임 업종에서도 좀 진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MP를 통해서 종합 미디어 제작사의 일도 하고 싶은 게 현재 위지익 스튜디오인데 보면 장점은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컴투스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 될 것이다. 올해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다 높은 품질의 컴퓨터 그래픽하고 그 특수 효과를 기반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수요를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급등한 MP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MP를 통한 종합 미디어 제작사라도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2022년 한 해는 위지익 스튜디오의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의 흐름이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성장주인 위지익 스튜디오는 주가는 보다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위지익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리면 건실한 기업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궁금해지네요.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위지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연간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감사보고서는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1,212억이고 작년보다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이런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숫자로 이어지는 게 다음 해부터라고 보는데 2022년에는 추정치가 컨센서스가 1,606억으로 약 20% 정도 상승을 하는 거고요. 게다가 영업이익이 대박인데 흑자 전환 155억이고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를 전환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 2023년에는 매출이 2,236억이고 영업이익은 400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지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분 구조도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됐고 게임 업종에 모회사도 있고 또 제작사인 자회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컴퓨터 그래픽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약간 생소한 느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기업들은 이 신사업에 집중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메타버스 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뛰어든다는 것은 홍보와 여러분들 실생활에 메타버스가 접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많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시적인 효과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까지는 탄탄대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핵심에는 그 중심에는 위지익 스튜디오가 있다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성장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9% 정도 성장을 할 거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94%니까 거의 더블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멀티플로 얼마를 적용해야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이 차트를 보면 네. 지금 위지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종가가 오늘도 올랐더라고요. 네. 0.84% 올라 42,250원에 끝났고 네.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이 12월 달에 52,000원 정도를 찍고 사실은 한 3, 4개월 정도 아름다운 행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차트쟁이들은 보시면 일목균형표 구름대 상단을 어제 오늘 그제 돌파를 해서 지금 오늘 상승이 나왔고 바닥에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쁜 차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일 바로 급등이 나온다 아니면 내일 바로 뭐 상한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런 흐름대로라면 저항대인 전고점인 52,000원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패턴으로 2022년 매출, 2023년 매출이 또 영업이익이 거의 200%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더 크게 볼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뭐 큰 수익도 볼 수 있는 게 위지익 스튜디오로 가져왔고 메타버스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위지익 스튜디오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네. 궁금한 거 혹시? 위지익 스튜디오 보니까 지금 YG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넥슨 등과 국내 최대 규모의 또 콘텐츠 스튜디오를 설립한다라는 또 긍정적인 소식도 있고요. 네네. 지금 작년 2021년 하반기 최우수 보고서로 선정된 리포트가 또 위지익 스튜디오에 맞습니다. 대한 것이네요.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지금 위지익 스튜디오에 대한 이 좋은 호재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 한번 봐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은 매수해도 좋은 자리를 보네요. 사실은 제가 이제 초반에 놓쳤던 부분이 비료 사료 부분을 좀 말씀을 해드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저희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주시겠어요? 해드리면 지금의 테마는 사실은 식품, 음식, 비료, 네. 농기구 테마가 지금의 테마입니다. 앞으로 네. 일주 이상 더 간다고 보고 있고 뭐 상한가 가는 종목이 막 네, 속출하더라고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의 서너 개가 다 거기서 나왔고 현대사료,
한일 사료도 그렇죠. 사료주의 상한가를 갔고요. 네, 어제도 나왔었는데. 그리고 누비도 상한가를 갔는데 누비 예. 차트 오늘 보신 분 아시겠지만 12시가 넘어 상한가를 굳히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네. 시장은 사실은 식품주에 아주 관심이 많고 수급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 무료방에서도 오늘 남해화학에 대해서 8% 정도 수익을 냈고 MP라는 위직 스튜디오 자회사에 대한 수급이 들어와서 거기서 8% 수익이 났거든요. 하루 만에.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성장주는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천천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 무료방에서는 그 말씀드렸던 비료주와 식품주에 대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지금 왜 우리나라의 지금 수급의 테마는 비료, 식품, 농기계 또 원유, 원자재 관련주로 확실히 수급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지직 스튜디오 매수 타점은 지금 해도 되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네. 제가 여러분이라면 내일 차트를 보고요. 지금이 43,000원 딱 저항 라인이 걸려 있거든요. 이게 피벗 2차 저항선인데 내일 눌리면 가장 좋은 게 38,000원에서 39,000원 정도까지 눌릴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게 뭐 중장기 하시는 분은 잘 들으세요. 38,000원 매수를 한번 하고요. 네. 이평선이 계속 올라가니까 21선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한 일주 정도 있다가 차트가 이렇게 밀집이 된다면 밀집이 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한 2번에 3번 정도 나눠서 매수를 하시면 성장세니까 올해부터는 위직 스튜디오 신고가 패턴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항상 악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계속 좋은 것만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악재의 경우에는 하락에 대한 손절 라인이라든지 접근 금지 라인은 네. 저는 35,000원을 기준을 잡고요. 35,000원을 깨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홀딩하면서 매수를 쌓아가는 트레이딩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호재거든요. 매출도 그렇고 컨센서스도 그렇고 하지만 35,000원이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혹시나 나온다면 35,000원이 깨지면 당분간은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다가 35,000원이 다시 올라오면 또 사 모으는 방향으로 하시면 위직 스튜디오는 꼭 이 위직 스튜디오 메타버스 종목 중에 한 종목은 꼭 갖고 계셔야 된다면 위직 스튜디오를 가지고 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위지윅 스튜디오 탑픽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또 증권가에서는 이 탑픽 종목 또 어떻게 보고 있을지 오늘 가져와 주신 위지윅 스튜디오의 증권사 리포트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금 2021년 4월부터 계속해서 투자 의견으로 매수 의견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금융투자부터 삼성증권, 흥국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까지 모두 다 매수 의견 주면서 가장 높게 봐준 이 목표 주가가 55,000원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리포트 자료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증권가에서 나온 이 리포트 살펴봤고요. 네, 오늘 탑픽 종목에 대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많은 궁금증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 하고 파트너님의 성함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오늘 상승 사이클부터 아픈 손가락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또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거든요. 마치기에 앞서서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시면 시청자분들께 챙겨주시죠. 우선 지금 시장 흐름이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상한가는 매일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료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 2개 나왔으니까 여러분 포트를 짜실 때 나는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장주만 할 거야. 아니면 뭐 대형주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유연하게 가지셔가지고 뉴스를 보시면서 식량난이다 그러면 사료주 좀 봐야지.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또 사료주 한두 종목은 포트에 넣어두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 어제 같은 상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으로 하실 때는 이런 단기적인 종목에 꼭 한두 종목 갖고 가셔야 되고 성장주로는 위직 스튜디오를 한 종목 정도 가져가시면 좋은데 사실은 지난달에 증권사 리포트가 위직 스튜디오의 목표가는 4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42,000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의 리포트가 다시 나와서 55,000원까지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린 다음에 사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비중이 작지만 뮤직 스튜디오라든지 또 관련 사료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포트에 항상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굳이 우량주만 한다 이런 생각은 이런 시장에서 좀 안 먹히는 것 같고요. 우량주도 무너지는 판이고 그러니까 잘 현명하게 잘 센스 있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뮤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리포트라지 세부 내용은 저희 또 무료방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이용 좀 보내주시면 제가 또 관련 내용도 다시 한번 다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알찬 정보 챙겨드린다고 하니까 노란톡 꼭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시장 분석부터 또 자세한 종목 전략까지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이어지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최근에 또 급등하고 있는 국제 유가부터 국내 선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다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어서 또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주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